코로나19 총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하루 추가 확진자는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차, 3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 교수님, 추가 확진자가 사흘 연속 이제 100명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19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경과를 한번 살펴보죠. 예. 1월 20일 날 첫 죽기 환자가 생긴 이후에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 신천지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월 29일에는 909명까지 찍었어요. 그러고선 그다음부터 줄기 시작해서 3월 14일 날 107명, 또 해제가 204명이나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감소세를 보였고 이건 골든크로스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그래픽을 보면요. 예. 10일, 13일, 14일이다. 114명, 110명, 107명이에요. 예, 사흘째. 그런데 또 이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지금 상황이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은 많이 줄었지만 일반 시민들도 거의 60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 서울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계속적인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직종도 알 수 없는 직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네, 네. 뭐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 집단 감염은 아니긴 하지만 좀 우려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산후조리원에서 또 한 명이 추가 확진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직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이 호흡기보다도 호흡기에서는 RSV라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또 소화기에서는 로타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린아이들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호흡기의 바이러스들은 보통 이 산모나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감염되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 감염이 되어도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지금 감염될 확률이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서 산모들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지역사회 전파는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간호사들인지 간병을 하시는 분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밖으로 많이 나왔다 들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지역사회 전파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럼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또 추가됐고 그 과일 도매상,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과일 도매상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각종 직업군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확진자가 나와도 바로 초기에 확산이 안 되도록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확실히 차단하고 실제로 밀접 접촉자들, 가족들, 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것이죠. 네. 근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시장이라는 그 특성이 있어서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어떤 접촉 지점은 있지만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락시장에 들어온 모든 교통기관, 상인들 또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을 다 합치면 그건 방역당국이 도저히 쫓아갈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이 확진자들의 그 이후의 동선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진단하고 격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 상황도 좀 좋지 않아지면서 오히려 외국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관악구에서 유럽으로 출장 갔다 온 IT 업체 직원 한 명이 확진이 되면서 같은 회사를 다니는 6명이 동시에 확진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 무증상 감염 또는 잠복기에 있는 경우에는 검역에서 걸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그 증상 없이 또는 증상이 생긴 이후에 확진이 될 때까지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국가를 입국 거부를 한다든가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건 의미가 벌써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입국한 이후에 우리가 특별 입국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잘 이용해서 예. 잘 추적을 해서 더 이상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소한으로 막는 그것이 중요한 시점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역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들은 네. 이런 정도의 세밀한 진단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한정적인 숫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입자가 더 많을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방역 능력을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요.
일단 1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이게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1%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입니다. 이제까지 파악된 세부 집단 발생 사례의 경로 중에서는 신천지 관련 사항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쭙게요. 이 신천지 관련 사안이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대구 쪽은 신천지 관련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확진자 수도 보니까 대구가 6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뭐 신천지 창립일이래요. 그래서 일단 물론 집회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래도 또 혹시 소규모로 또 모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창립기념이라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씩 이렇게 체육관에서 모이는 굉장히 대규모 행사도 있었고 올해는 행사 자체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실 취소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분명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이 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예배 자체도 아예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신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이라든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예배당 자체도 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고 현재까지도 폐쇄 명령이 2주간 이뤄졌다가 한 3주도 연기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오늘 이제 창립 기념일과 관련한 행사는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좀 모임을 한다거나 집회를 했을 때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이미 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오늘 같은 어떤 집회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감염병 예방병 관리가라 법률에서 분명히 대구시장에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금지한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경찰과 협력해서 2시간 간격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신도들이 좀 돌발적으로 모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명령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 감염법에 의한 어떤 벌금형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경찰 공무원까지 동원이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한 뭐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이 적용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이 신천지 측 법인 취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문을 열렸는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법인 취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법인 취소라는 과정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법인 취소 자체가 법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네. 나와서 얘기를 해라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별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같은 것도 제출을 안 했다면 예. 서울시 입장에서의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서울시는 지금 원래 설립해줬던 목적과도 어긋나고 또 이후에 이제 공익에도 해야 하는 그런 법인이라는 걸 예. 봐서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취소 가능성은 좀 올라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가 꼭 법인이어야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인 거는 신천지 전체로 봤을 때 서울시에 법인이 있으면 법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는 사람과 비슷하게 인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한다거나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소유를 해서 건물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좀 있지만 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에는 뭐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신천지 쪽에서 잘못된 행동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방침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그게 만약에 법인 취소되면 뭐 법인 명도 쓸 수 없고 또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가 가장 많은 법인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가 왜 법인을 주냐면 원래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건물 같은 걸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대표자가 있는 법인으로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를 주면 그 법인 이름으로도 건물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뭐 이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정해줬던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하죠. 예. 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신천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가? 아니면 재산 몰수는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천지 전체라는 규모에 봤을 때 꼭 법인이 있어야만 종교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그 중에서 어떤 교회 건물이 법인 명의로 돼 있다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그 법인 명의로 쓴 그 건물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되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 그게 해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지금까지는 아직은 많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따가운 시선을 표현을 쓴 이유는 그동안의 신도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해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이 뭐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감춘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방역당국에 어려움을 준 거 맞는데 그게 신천지의 어떤 지도적인 어떤 그 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게 드러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날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죠. 지금 신천지 그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죄 또 노동력 착취 유인죄 등으로 이제 고소 고발했거든요. 일부 그 기존에도 네. 올해 이제 1심이었습니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인정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종교지만 전파 과정에서 본인들은 신천지라는 종교에 들어가는지도 잘 몰랐었고 네. 그 전도 교리를 바꾸고 신도로 가입하는 과정 자체에서 외부 사람들과 좀 격리되면서 정신적 손해 같은 것들을 입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주장을 한 것은 이제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 그리고 혹은 예. 가족 중에 지금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주장한 것이고 예. 뭐 형사소송, 형사적인 어떤 처벌 여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례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것도 종교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떠나서 지금의 현재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예. 전향적인 어떤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지금 뭐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긴 한데 사실 가장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시민들에게 또 강조를 했던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그런데 콜센터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가 어려운 작업 환경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들에서는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실제로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 없는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 거리를 더 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무 시간에 차를 주문해서 실제로 거리를 좀 더 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네. 또 결국은 환기를 잘 시켜주면은 좀 더 감염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가구들이라든지 표면에 오염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품들을 주기적으로 좀 소독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회의를 할 때에도 좀 먼 거리에서 하면서 뭐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할 네.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서 회의하는 문화가 됐으면은 실제로 거리두기 또한 방역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배리어, 장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체 작업장이라는 것이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에서 어떤 방역 당국에서 권고안을 내린다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각각의 작업장들에서 그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지금 대비해야 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잠복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해서요. 좀 새로운 증상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발열, 기침뿐만이 아니라 설사를 하거나 이런 냄새를 맡기 어렵다 이런 호소도 있나 봐요. 그게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서 다 나오는 증상이고 독감인 경우에 있어서도 설사 증상이 있는데 설사만 딱 하나 따로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예.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라는 것 자체만 갖고서 이것이 감기냐 독감이냐 혹은 뭐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냐 이 코로나19냐 이거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 어려운 점이고 또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 증상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증상만으로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다든가 하다못해 자기가 권태감 아주 나른하게 느끼는 거 요거 하나만 갖고서도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내가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떤 감염증이 생겼다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바이러스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노령층이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또 양쪽에 다 무서운 점일 수 있겠죠. 네, 이게 코로나 계열로 이제
최근에 메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메르스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 보죠? 그렇죠. 메르스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또 다른지. 메르스인 경우는 대부분 원내 감염이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렇게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증으로. 그 많이 다르고 또 메르스라는 건 아직도 있는 질병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풍토병으로 돼 있고 예. 지금까지 한 2,500건 정도가 밝혀졌는데 치사율이 뭐 거의 40%에 가깝거든요. 네. 35에서 40%인데 그 치사율이라는 의미는 의료 수준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2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기 때문에 메르스나 사스나 또는 일반적인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당히 그 감염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냥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느낄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다 검사를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혹시나 그런 증상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해줄 거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2만 건 가까이까지 진단 여력은 있기 때문에 대구 이 경북에 있어서 그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진단 여력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도 지금 신천지가 아니면은 진단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반한테는 잘 안 해줬었어요. 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 일반 시민들이 내가 원해서 한다 그러면 보통 돈을 내고서 자기 자비로 16만 원 내고서 받는 것인데 사실 지금이라도 16만 원 내고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전역 또는 경기도 쪽에 대중교통을 다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증상을 느꼈을 때 호소를 하면은 진단을 해줄 것으로 알고 지금 또 그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불명하더라도 일단은 진단을 해서 빨리 그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죠. 네. 네. 이 코로나 환자, 이 신규 환자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더 확실한 차단을 위해서 지금 계약 추가 연기 초중고 계약을 또 한 번 연기하는 방안이 좀 논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분명히 지금 아직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예. 즉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5, 60명씩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문을 열면 학교 안에서의 전파도 만만치 않아서 계약을 연기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 실제로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계약이라는 것은 아직 지금 한 7, 8일,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앞으로 일주일 후에 과연 이게 열 수 있을까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학교를 안 열면 또 학원이라든지 또는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같은 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되지만 역시 학교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되고 예. 또 실내라는 교실 또는 강의실이라는 실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일주일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백 교수님께서는 추가 연기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 예, 같은데 예. 의견을 방역 묻는 겁니다. 당국하고 교육부하고 잘 의논을 하셔갖고 지금 상황에서 열 수 있느냐 못 여느냐 하는 것들은 판단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가장 큰 기준은 이런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야지 그때쯤 그래도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예. 환자가 거의 0명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전파가 갑자기 어떤 학교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어린 학생들은 사실은 증상은 가볍지만 증상이 아니라 감염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들한테 다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판단이 될 것인가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그것에 있죠. 어린아이들이 예. 감염된 것이 증상이 없다고 그래서 무시할 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양 변호사님, 지금 경제도 사실 어려워지면서 작은 뭐 기업들이나 뭐 여러 경제에서 좀 어려움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차나 뭐 무급취직을 강요하거나 또 사직을 종용하는 회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그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휴업을 할 경우라도 반드시 이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에서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무급으로 휴직을 하게 하려면 그건 이제 당사자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무급휴직을 강요한다거나 회사를 물러나게 하는 거, 회사 물러나게 하는 건 부당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임금 미지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영자들도 사업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네.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일부 회사에서 잘못된 갑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좀 정부에서 현재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 자체가 심각해서 누가 어느 쪽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확산세가 이제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만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요. 특히 이탈리아가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 이탈리아는 23% 정도의 사람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고령 국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방역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초기에 진단을 하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진단 여력이 없어서 늦으니까 이 환자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 환자들이 중증으로 빠지면서 사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단 여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한과 비슷한 의료 공백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망률이 한 6%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북부 지역을 봉쇄를 하면서 이 민주국가에서의 봉쇄라는 것이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방역이라든지 의료 수준이 이렇게 낮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차곡차곡 잘 찾아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를 한다면은 또 병상도 빨리 병상을 마련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아마 수습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정점을 못 찍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예.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게 유럽, 북유럽 쪽으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어요. 메르켈 총리는 심지어 이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70%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처음으로 만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EU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탈리아로부터 EU 국가로 퍼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염되는 속도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퍼질 위험성이 있고 지금은 유럽이 제일 위험하다고는 하죠. 네. 하지만 좀 다른 점은 예.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게 환자 수라든지 진단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빨리 발견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 가운데 이런 유행병, 유행곡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행병이 지금 점점 퍼지는 곡선이 어느 정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어떤 추세, 어떤 양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풍토병이 되느냐 아니면은 계절 독감으로 비슷하게 매년 나오느냐 하는 건 다른 점이 지금 이 예.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걸리다 보면은 면역력이 많이 생기고 그만큼 이 사람을 숙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숙주가 점점 강하게 되면은 저항력이 생기면은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예.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또 영특한 부분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또 만듭니다.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절 독감이 특히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계절 독감하고는 다른 바이러스지만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든다면은 코로나 20이라는 것이 생기고 매년 이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경제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백신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데 개발하는 순간에 이 바이러스는 다 면역력을 갖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많이 확산하기도 했지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실 좀 종식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을 하면서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타미프루라는 약은 사실은 뭐 독감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감기에도 다 들을 수가 있는 네.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와서 붙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잘 듣지만 실제로 좀 중증으로 가면은 거의 듣지 않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그 치료제라는 의미는 억제를 하는 것이지 그 증상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고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스라든지 또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제 자체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질병 자체는 결국은 면역력이 생겨야만 낫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억제를 하면서 우리 사람이 면역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뭐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19가 이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뭐 중국은 거의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은 한 자리 숫자이면서도 거의 해외에서부터 역유입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잘 잡으면 중국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못 간 것이 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